자, 그러면 주린이 구조대 2부로 가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리츠가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강남이 진짜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점장이 진짜 높은 사람이잖아요. 최고죠. 메리츠의 강남의 지점장인 우리 이다솔 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지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와, 예. 오랜만이에요. 2주에 한 번 나오시나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은데 한 2주에 달. 나올 때도 있고 오. 4주에 나올 때도 있고 아. 랜덤하게 네네 신비주의 신비주의라기보다는 뭐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네네 알겠습니다. 격주로 나올까요? 네. 자주 오시면 좋죠. 네. 최근에 이제 강남 쪽에 고객분들의 최근 변동성 관련해서의 좀 반응들이나 목소리들은 고객분들이 어떠세요? 일단 최근의 변동성은 모두가 다 미쳤다 일단 네, 역대급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제일 많고 실제 저도 일하면서 봤던 변동성 중에서는 진짜 가장 정신 차리기 쉽지 않은 변동성이라서 그냥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어차피 그분들은 길게 묶고 가는 거라 뭐 한 달 안에 30% 떨어지건 뭐 두 달 뒤에 30% 오른 건 별로 보통 상관없으신가요? 길게 가세요? 그게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변동성은 모두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일간으로도 변동성이 크고 장중으로도 크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아침에 거의 증시가 4% 가까이 오르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또 오후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이 반복되니까 어찌됐든 뭐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은 뭐 자산의 규모를 떠나서도 없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변동성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한테 지금 그 주어진 현실이니까 네. 결국 뭐 피할 수 없으면은 즐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죄송하지만 여담이지만 지금 이름 듣고 기다리시다가 나가셨어. 화면 전환 되자마자 천분이 나가셨어요. 큰일 났네요. 이다솔 어디 갔냐고. 이다솔이래요. 이다솔 어디 뭐야 갔어? 여자 아니네 하면서 다 나가셨어. 오빠 나 갈게 이러면서 그냥 그 놀랍지만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이기 때문에 예. 화면 전환 되자마자 1000명이 나가네. 실제 네, 제가 여러분. 그 애널리스트를 첫 직장에서 애널리스트 했었는데 예. 애널리스트가 데뷔할 때 그 기관 세미나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잡히고 두 번째 세미나부터 한 거의 한 10분의 1로 세미나가 줄어가지고 항상 겪으셨던 같은 일이 이유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실력으로 승부하기 위해 노력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대신에 이제 나가신 분들은 이제 원래 실수요자는 아니시고 네, 그렇죠. 그쵸? 딴 마음으로 계셨던 맞아. 분들이 나가셨다 맞아, 보니까 맞아. 내용은 워낙 좋습니다. 지점장님이. 그래서 심지어 꼭 제가 애널 할 예. 때는 네. 20대 후반에 데뷔하다 보니까 더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오늘 진짜 내용 좋으니까 네. 다들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이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진짜 극심한 파도가 치는 이 시장 이런 조정을 좀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이런 변동성을 보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시는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변동성이 있었던 장은 저도 겪어봤는데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더 많이 당황스러우신 이유는 이렇게 강세장에서 변동성이 컸던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20년간 겪었던 강세장들이 보통 차화정 때가 있었고 2000년대 이제 그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종목장이라 불리우는 코스닥 강세장들이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 때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주기로 이제 강세장이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강세장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몇 번의 변동성을 주고서 사실 하락장으로 전환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강세장이 진행되는 중에도 저희가 MDD라고 불리우는 장중 변동성 고점 대비 한 15% 이상의 변동이 나오는 그런 조정이 올해만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5차례 이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당장 이번 달에만 2번의 15% 변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세장에서 나오는 변동성은 사실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들이 많고 저희가 좀 시계열을 좀 길게 넓혀보면 우리가 지난 20년간 겪었던 강세장에서는 이 정도 변동성이 있었던 적은 없는데 이제 소위 그 우리나라가 증시가 레벨업했던 그러니까 1000을 처음 진입했을 때
혹은 2000을 처음 진입했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중반에 보면 지금 정도 규모의 강세장에서 그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증시가 계속 갔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흔하게 겪는 변동성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도 또 이번에 계속 변동성을 겪으면서 갖는 마인드는 지금은 약간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보다는 좀 약간 멘탈이나 마음가짐이 더 오히려 중요한 것 같은 상황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 3월달 이란 전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루 만에 지수가 뭐 8% 빠졌다가 뭐 8, 9% 반등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너무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이제 자기의 좀 마음가짐을 다듬는 쪽에서 좀 저 스스로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린이 분들이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멘탈을 잡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것보다 약간 이게 뭔지 모르고 이 변동성이 당연한 거고 하루 막 10% 출렁거리는 거 그럴 수도 있구나. 코스피 하루에 5% 가면 오늘은 그냥 선방했네. 약간 이 정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주식시장의 경험이 길지 않은 분들이 더 적응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라고 불리는 섹터,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신 분들, 그래서 변동성 자체에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너무 놀라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팔아서 수익을 덜 내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처음 접근하신 분들이 더 지금 변동성을 좀 잘 견디고 있다라는 느낌도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패널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전문가분들이 그 고객 예탁금이 130조 넘게 있기 때문에 네. 총알이 든든해서 사실은 막 외국인이 팔고 막 증시가 떨어지고 이래도 이런 든든한 개인들의 뒷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고객 예탁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고객분들의 돈이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잖아요. 그분들이 이거를 진짜 그 예탁금 가지고 있는 만큼 증시에 적극적으로 이걸 다 넣고 싶다라고 해서 예탁금을 그렇게 든든하게 채워 넣는 거예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예탁금은 상당히 주식을 살 의지가 강한 돈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게에서 그 현금이 생겼을 때 내가 쓸 돈들은 보통 은행에 넣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증권 통장으로 넘어가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내가 주식할 목적이 아닌데 증권 통장으로 현금을 옮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 그래서 예탁금이라는 숫자 자체는 상당히 그 투자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자금 성격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30조라는 규모 자체도 뭐 코로나 때 한참 좋았을 때 2배 이상의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그 굉장히 좀 증시에 좀 강한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자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의견이 있어서 저기 아랑 씨 잠깐 지금 요거 새우 튀기러 갔어요. 예, 요 새우 튀김 하러 가가지고 조금만 이따 올 거, 5분만 뒤에 올 겁니다. 새우 튀기러 가셔서. 그러면 다시 최근 시황 정리를 한다고 하면 지점장님은 고객분들한테 뭐 이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전자닉스 어디까지 가요? 얼마까지 가면 어디서 팔아야 돼요? 아니면 얼마나 더 들고 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고객분들이. 네. 그러면 최근 시황에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변동성 속에서 주로 고객분들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뭐 제일 고객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뭐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일단 지금의 강세장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강세장이든 그 강세장을 대변하는 시대 정신이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캐펙스 투자든 어떤 때는 뭐 코로나 때는 언택트라는 트렌드가 있었고, 지금은 AI 혁명이라는 그 시대 정신 하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그 AI 혁명에 해당하는 섹터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하나는 최근 이제 이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그러니까 좀 관찰되는 현상들이 주도주의 후보군이 계속 압축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작년 초반에 2025년 상반기 때 처음 이제 한국 시장이 올라올 때는
조방원이라는 섹터도 있었고 조선방산 원자력이라고 불리우는 지주사들도 상법 개정 테마로 주도주 후보군에 있었고 증권주들 포함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주도주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지수가 이미 어느 정도 랠리가 진행돼서 9천을 찍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의 힘이 하나씩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반도체, 전력기기, 그다음에 이제 로봇, 피지컬 AI를 불리는 로봇 정도의 섹터들이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도주의 지금 기준이 되는 애들은 결국 조정이 한번 나온 다음에 다음 지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천에서 조정받고 지수가 8천 갈 때 그 어떤 섹터가 7천일 때의 주가보다는 이제 신고가가 나야지 이제 주도주의 성격이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장에서도 사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관찰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9천을 찍고 8천 초반까지 밀려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9천을 돌파를 못하고 횡보하다가 빠진다고 하면 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쌍봉 찍고 빠지는 하락장으로 가는 차트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아직 시장에 상승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제 8천대에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지수가 9천을 돌파하는 순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신고가 나는 섹터가 어디냐가 사실 이제 9천 이후에 주도주가 되는 업종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현재 이제 좀 주도주가 압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섹터가 이제 9천을 돌파할 때 신고가가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른 섹터로 갈아타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야 돼서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좀 주로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고 기간 조정을 겪은 후에 다시 9천 뚫고 만으로 다시 향해서 갈 때 네. 신고가로 갈 때 어떤 애들을 데리고 갈 거냐, 반도체, 전자, 닉스, 맞습니다. 수탑을 네. 가지고 네. 나머지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뭘 데리고 갈 거냐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재빠르게 선택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조정장에서 투자자들이 제 기준에서는 가장 면밀하게 해야 되는 행동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실적이나 업황이 좋아서 다들 뭐 들고 계시겠지만, 네. 이 시장의 에너지를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 이제 전고점 넘어갈 때 같이 돌파해주는 업종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조정장에서는 일부라도 주식을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기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자금이 시장을 떠나기도 하고 네. 시장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다른 어떤 업종이나 종목으로 재배치가 되게 되는데 그때 이 대기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이제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지수 이후 때에서 주도주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강세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이 추세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 이 뭐 ETF든 혹은 뭐 레버리지 ETF든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추세 추종을 하는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조정장에서 좀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게 하락장에서의 나의 손실을 메꾸는 가장 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점장님이 고객분들한테 정말 짧게만 지점장님이 고객분들한테 하지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저도 불편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리스크나 네. 혹은 뭐 잠재적인 약간 불편함 이런 것들은 뭐를 꼽아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결국은 금리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뒤쪽에 이제 제가 주식시장의 4계절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AI 캐펙스라는 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소비재라든가 각종 제품들, 또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질 텐데 결국은 이게 이제 멈추게 되면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대 정신이 훼손되게 되고, 보통 강세장은 시대 정신이 훼손되면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대 정신을 반영했던 주도 섹터가 빠질 때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가 같이 올라주면 좋은데 이번 조정장에서도 똑같이 겪지만 주도주가 빠지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아서 매수와 매도가 힘겨루기를 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모두가 팔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서
사는 업종이 있고 그마저도 사는 이제 수급이 없을 때는 이제 이 밑에 이제 호가가 이제 뚫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면에서 일단 지금에서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그냥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의 레벨이 어떻게 움직이냐 결국은 요거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그냥 곁다리 그냥 쉬어가기 질문.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네. 뭐예요? 강남에 요거 지금 주식하시는 부자 고객님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부자로는 이제 정프로님이 계신데 그럼 정프로님은 거성이시죠. 4848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리면 둬요 그냥. 그렇죠. 종목을 버려버리시죠 그냥. 네. 그리고 그냥 물리면 그냥 뒀다가 마이너스 80 되면은 네. 나중에 살 거 있나 이럴 때 그때 이제 파시고 네. 새 거 사시고 뭐 이렇게 그렇구나. 하시는데 강남에 계신 그런 부자분들은 4848을 자주 많이 하는 평균적으로 4848을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바쁘게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안 팔면서 상황 봐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약간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렇게 그 제가 업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업 투자로 한 1,000억 이상을 번 부자분들을 한 6분 정도 제가 실제 뵌 분들이 제가 여쭤본 분들이 있는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뭐 물려받은 것도 없으시고 오직 투자만 가지고서 진짜 뭐 한 1억도 안 되는 시드머니로 시작을 해서 야, 이제 1,000억 이상의 자산가 반열에 오르신 분들인데 대단하시다. 예, 물론 이제 뭐 기간은 뭐 오래됐겠죠. 이제 뭐 2, 3년만 했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6분이 투자 스타일이 전부 다 달랐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가치 투자라고 하는 진짜 싼 거 모아서 대박 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도주 매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테마주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 테마를 포함해서 아예 숫자를 안 보시고 테마주만 하시는데도 1,000억 이상 모으신 분을 제가 이야. 봤었는데 대박이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물론 뭐 가장 정석적인 투자 방법도 있지만 네. 이게 투자에 좀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돈을 그 버신 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자기랑 맞는 투자에 좀 결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게 현명한 목수는 나무의 결을 보고 대패질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야 너무 좋은데요? 결이 다른 방향으로 밀면 아무리 좋은 원재료와 아무리 좋은 스킬을 갖고 있어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때 주셨던 어떤 팁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투자가 뭔지가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반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매매를 잘하는지 아니면 존버를 잘하는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자기들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를 겪어보면서 그 중에 나랑 성공 확률이 높았던 투자를 하나 정해서 그냥 장기간 동안 반복을 하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라고 해서 뭐 꼭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자산을 관리할 때 좀 명확한 기준들은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기준? 그러니까 예를 본인의 들어서 기준? 본인의 기준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는 손절을 한다. 내지는 나의 전체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은 뭐 30%다. 뭐 어떤 분은 50%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이 좀 명확한 편이고 또 만약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하다가 특정 주식이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자산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나서 좀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는 또 그거를 뭐 요즘 뭐 연기금들이 리밸런싱 하듯이 네네. 꼭 다른 그릇에 이렇게 좀 담아서 옮기는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을 한 50% 하다가 주식이 잘 돼서 주식 비중이 한 70% 되면 또 한 20%는 덜어내서 다른 자산을 또 취득하고 주식은 또 다시 50% 돌아간다든가 혹은 뭐 부동산에서 잘 돼갖고 비중이 올라가서 일정 비중이 넘어가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약간 이런 자산의 어떤 뭐 배분에 대한 좀 감각이 좀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는 좀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와. 뭐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면서 그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습관을 들인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그 아마 투자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100원이 200원이 되려면 2배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00원이 100원 되는 데는 50%만 빠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2배 먹고 50% 물리고 2배 먹고 50% 물리면 100% 벌고 50% 물렸으니까 뭔가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본전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맞아.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것보다 좀 덜 깨져서 나의 기존 고점을 지켜내는 게 이제 다음 라운드를 뛸 때 내가 시작은 1,0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한 2, 3천만 원 벌었다가 빠지더라도 한 1,500, 1,800에서 막아야지 다음 라운드가 시작됐을 때 내가 한 칸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의 실패가 많이 진행되냐면 주식이 올라갈수록 점점 베팅이 커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지수가 2,500일 때는 1,000만 원 갖고 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 지수가 뭐 5, 6천 됐을 때 또 돈을 계속 끌고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처음에는 1,000만 원 갖고 2배 벌어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지수 고점에서 내가 한 3억 정도를 태워서 한 20% 정도가 하락을 하면 6천만 원이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면 나는 먹을 때는 2배 먹고 손실은 30% 봤는데 실제 내 계좌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은행에 있던 돈 3억을 갖고 왔으면 그나마 5천만 잃고 나가면 되는데 네. 뭐 대출을 받았다거나 빌려서 왔다거나. 빌려서 왔다거나 하면은 나의 순자산 원금보다도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자기가 난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한 10% 정도의 변동이 와도 버티시거든요. 근데 처음 주식 시작할 때보다 태운 돈이 고점에서 많아지신 분들은 10% 정도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먹을 때는 1,000만 원 먹었는데 여기서 10% 터지면 3, 4천만 원이 깨진다고 생각하면 쉽게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떻게 매매하고 차트를 어떻게 보고 이것도 분명히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게 내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손실까지 견딜 어떤 마음의 크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키는 그 마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이 큰 지금의 장을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성 내에서 하면 이 장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조금 더 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인데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레버리지를 가지고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네. 제가 업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모두가 행복한 장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되게 냉정한데 현실적인 말이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관찰해서 제가 겪은 결과니까 뭐 꼭 장이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근데 보면 이게 강세장이 되면 모두가 돈을 벌고 모두가 행복할 것 같지만 이 강세장도 언젠가는 끝나서 지나갔을 때 결국은 그때 장이 끝났을 때 내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가 내 돈이고 내 실력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모두가 다 행복하게 끝났던 장이 있나를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결국 그 어쨌든 이번 장에서 자산을 레벨업 하신 분들과 좀 속상한 마음이 큰 분들을 제가 과거에 뭐 저의 경험담과 또 주변 분들의 사례를 보면 결국은 이제 이 고점에서 이걸 대하는 좀 뭐 마인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타고 하다가 마지막에 큰 거 한번 꽉 맞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을 못 하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손절매 했어야 되는데 미련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있는 거하고 버텨야 되는 자리에서 막 더 주식을 사가지고 비중을 더 태운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비중 관리가 결국은 이 장이 한 사이클이 지나갔을 때 그 수익을 결정짓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뭐 그런 거는 좀 각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참고하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따로 코너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이걸로요? 우와. 네. 솔의 눈으로. 소래 눈. 네. 소래 눈. 솔의 우와. 눈, 이다솔의 눈 해서 솔의 눈으로. 네. 소래 눈 딱이다. 해서 이게 되게 본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되게 와닿으면서도 냉정하면서도 이런 이야기여서 사실 3% 저희가 막 정보 분석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요새 맞아. 약간 요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메리츠의 강남의 지점장이십니다.
이다솔. 이름 외워서 오는 배신감 좀 있지만 네. 이거는 채워졌잖아요. 그 너무 천- 좋잖아요. 나가신 1000명은 못 들으셨네요. 그거 못 이걸.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아마 약간 있었어야지. 내용으로 알맹이를 봐야지 알맹이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가웁시다. 요거를 일단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뭐 어떻게 광고를 그러면 하고 그러시죠, 네. 그런 다음에 새우튀김인가요? 네, 새우튀김인데 준비해 오신 주식시장의 오, 사계절 너무 순환론 궁금해요. 요거는 딱 잘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네. 광고 짧게만 하고 바로 이걸로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자, 아랑 씨가 나가서 네. 튀겨오신 우리 그 제가 바삭바삭하게 튀겨왔습니다. 새우튀김, 예, 새우 진짜 좋아하는데 오. 이렇게 생긴 새우튀김은 또 처음입니다. 되게 크게 생긴 거죠? 우와, 그냥 새우잖아요. 손가락만한. 이게 그냥 뭐 튀기고 그런 게 아니라 손가락만. 진짜 새우다. 예. 우와,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새우튀김. 노바시 새우라고 하는 얇은 새우에 튀김옷 입힌 거를 새우튀김으로 알고 계신데 이거는 우와. 국산. 진짜 새우다. 국산 어디냐? 굴비하면 어디 유명해? 영광? 법성포. 법성포. 네, 법성포 자연산 새우를 통째로 튀긴 국내 유일 새우튀김이라고 합니다. 법성포가 영광의 법성포죠? 영광이에요? 네. 법성포지, 법성포. 마포, 달라요? 법성포, 네, 여의나루, 법성포 하면 최고죠. 법성포. 근데 법성포 튀김, 예, 새우. 원물도 자연산, 제조도 국내에서 된 제품이고요. 한 입에 먹기 너무 간편하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건데 거의 튀김기에 튀긴 것 같다고 합니다. 집에서 맥주랑 먹기에 너무 좋고요. 시중에 있는 새우튀김들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수입한 양식 새우 우와. 갖다가 많이 쓰는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돈, 한우 같은 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법성포 자연산 새우 이렇게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오, 너무 맛있어. 너무 아, 맛있어? 저는 머리 먹으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근데 댓글에서 머리도 드세요 해서 먹어봤는데 머리가 제일 맛있어요. 지금 다 먹었어, 거의. 네. 우와. 저희 어떠십니까?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네요. 예. 네. 기가 진짜 막히죠. 맛있다. 강남의 맛이죠, 이거. 이거는 법성포의 맛입니다. 아, 법성포의 맛입니다. 법성포 영광이라고. 예. 제가 한국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 봐. 영광 법성포. 법성포 영광이지. 오늘 영광. 네, 명예 영광. 좋습니다. 우와, 근데 이게 단백질 먹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고단백질이고요. 두 봉지에 21,800원. 우와. 예. 기가 막히죠. 음. 현장에서 사시면 1,800원 빼드리거든요. 지점장님. 아 그래요? 예. 나갈 때 좀 쌓여 있어요. 단백질이 100g당 13g이면 좋다. 엄청 많이 들었네요. 진짜 많이 들었다. 네. 초고단백질. 진짜 좋다. 예. 그래서 저기 계란 2개 먹어야지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저기. 그럼요. 예. 13.4g. 기가 막힌 새우튀김. 야, 맛있다. 저희가 바다의 이거 맛이다. 요거는 계속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잘 팔려서 아,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재구매율이 좋고. 제가 오늘 갈 때 하나 사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건강에 저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금으로. 저한테 주시면 15,000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금으로. 예. 비밀로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네. 새우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점장님한테 궁금해. 다시 돌아가서 준비해 오신 주식시장의 사계절 순환론. 요거는 뭘까? 항상 맞습니까? 항상 맞는다기보다 그냥 좀 직관적으로 기준을 세우기 좋은 자료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업계에 입문한 다음에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일본의 애널리스트가 쓰신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아마 업계 입문하고 가장 많이 꺼내봤던 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그 국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다시 꺼내보면서 다시 읽어보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 설명드린 것 중에 우리가 기준이 너무 복잡하면 네.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내가 뭔가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좀 행동이 빨라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 주식시장의 사계절 순환론이 가장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서 좀 명쾌하게 주식을 좀 설명하는 편이라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국면에 좀 있는지 좀 네. 살펴보는 뭐 자료를 하나 뭐 갖고 왔는데 좋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이제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굉장히 업계에 좀 유명한 그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애널리스트의 내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금리,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라고 불리는 기업의 실적. 그래서 결국은 주식 시장은 유동성과 경기 상황이 맞물리면서 네 가지 국면을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한다라는 게 이분의 그 논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면, 어떤 계절에 있냐에 따라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들과 좀 좋게 봐야 되는 섹터들 혹은 나의 어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보면 네 가지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장세로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먼저 봄을 보시면 봄은 위에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시장에 돈이 풀려서 소위 돈빨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가 대표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금융위기 때 있었던 뭐 양적 완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네. 경기는 거의 뭐 다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산 시장만 먼저 가격이 반등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현물보다 선행성이 강해서 보통 경기가 돌아서기 6개월 전부터 올라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요게 이제 보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제 작년 2025년 봄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2,500부터 처음 올라갈 때 사실 그때만 해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재정이나 또 돈을 좀 풀려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기 시작했고 실제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올라가지? 이런 국면 이제 봄의 국면이고 지금은 이제 어떤 국면이라고 보냐면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에 좀 해당하는 편이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군요. 지금 보시면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이미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받침이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근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기 시작하냐면 네. 금리는 더 이상 이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에 돈이 좀 풀리는 국면이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고 또 실적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성과급이나 임금을 많이 줄 거고 네. 임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할 거고 네네.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건설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나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여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이 딱 여름에 해당하는 실적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도 초여름이 있고 늦여름이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은 좀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아직 늦여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초여름은 조금 지난 것 같고 지났다? 한 7월 초에서 뭐 7월 말 전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 여름 방학 하기 전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전략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보통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제 수요가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금리 인상을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 장이 꺾이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소화를 하게 되는데 이 금리 인상이 누적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실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제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지는 계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는 아니고 네. 그리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보통은 뭐 미국 기준으로는 과거에 한 번에서 네 번 정도까지는 이제 시장이 이어지다가 5번, 6번 정도 됐을 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통계들을 많이 언급들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금리가 실적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로 당장 이장이 가을로 접어들 거다라고 우려하는 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지금 보여주신 여름의 실적 장세에 정말 미친 듯이 노를 져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타이밍이 저때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 가장 길게 지속된다라고 우라가미 군이는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봄이랑 가장 큰 특징이 봄에는 실적이 안 좋아도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만 가지고도 주가는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름의 실적 장세는 이미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만 가지고는 시장이 열광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실제 네가 좋아졌다는 걸 증명해 봐라. 그러니까 오히려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에 더 집중이 되는 장세가 여름 장세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조금 테마주나 모멘텀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여름의 실적 장세에서는 테마주를 하더라도 숫자가 좀 나오는 업종으로 모멘텀이 있더라도 같은 업종 내에 좀 멀티플이 좀 싼 기업들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군이오의 주장이고 여기서 이제 나온 핵심 주도주가 이제 뭐 산업재, 소재, 반도체 같은 뭐 캐펙스 주식들, 대형 우량주 그리고 이제 소비가 살아나니까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여기에 좀 해당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이 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클에 가요? 뭐 1, 2년? 아. 그러니까 봄 한 1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 1년 반 상승하고 1년 반 하락한다라고도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상승과 하락이 대략적으로는 한 3년 정도 주기로 움직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의 내용들이고 근데 과거에 이제 경기 사이클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좀 굉장히 긴 랠리들이 네. 한 2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메가 트렌드 네, 같은. 메가 트렌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만 한 3년 이상 지속되는 케이스들도 오.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클이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인지 아니면 뭔가 굉장히 좀 큰 변화를 수반하는 장기 사이클인지를 좀 판단하는 것도 뭐 좀 그 투자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으로 이제 가을을 살펴보면 이제 가을은 실적은 여전히 좋은데 이제 여름부터 시작됐던 금리 인상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서 어느새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의 특징은 실적 발표에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주가가 오르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뭔가 힘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가을의 특징이고 또 하나 이제 좀 가을 같은 경우에 좀 그 우라가미 군이오가 주장하는 가을의 특징은 그 중소형주 개별 테마 재료가 굉장히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장에 돈이 많을 때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도 얼마든지 밀어올리는 힘이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100조짜리, 200조짜리를 살 힘이 시장에 이제 없어집니다. 유동성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5천억짜리, 3천억짜리, 뭐 500억짜리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여름의 장세에 비해서 주도주 후보군의 중소형 테마주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조금 가을이 왔나라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앵커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나오는 좀 중대형주 위주로 아직까지는 주도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금 시장은 뭐 여전히 좀 여름의 실적 장세에 진행되는 중인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기 데이터가 좀 내년부터 각종 성과급들이 들어오면 내년 정도부터 소비가 회복될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여름이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올 때 뭔가 신호가 있다면 네. 금리일까요? 제일 큰 거는 금리가 일단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의 반응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도 섹터를 우리가 쭉 분류해 봤을 때 주도 섹터 내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테마주의 비중이 조금 올라간다 하면 조금 이제 시장의 온도가 조금 서늘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약간 금리도 그렇잖아요. 요새 한 번 올렸다가 좀 간 보다가 또 뭐 이상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가 터지면은 네. 또 뭐 한 번 더 올렸다가 또 그게 아닌 것 같으면은 또 한 번 또 내리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가을이라는 대세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어떤 걸로 조금 더 주린이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뭐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거 매번 정해진 날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냥 과거 통계적으로는 한 뭐 연준 기준으로 한 4번 정도 금리 인상이 진행됐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시장이 좀 강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한 4번째부터는 조금씩 이제 온도 체크를 좀 해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첫 번째 금리 인상에서 시장이 무너진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첫 번째 금리 인상에서 시장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 찬스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이 금리 인상이 좀 누적됐을 경우부터는
좀 온도 체크는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진짜 약세장입니다. 네. 이때는 금리도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은 이미 역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겨울에서는 최대한 어떤 현금 비중이 많을수록 이제 좀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여름에서 벌었던 돈을 이제 잘 챙겨서 다음 봄을 기다려야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뭐 겨울에서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거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그럼 겨울 때는 저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투자 자체가? 겨울엔 쉬어야죠. 네. 아, 호빵이랑 귤 까먹으면서 이제 아, 만화책 봐야지. 온돌방에서.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면 여름에 내가 하던 주식의 어떤 비중과 겨울에 하는 비중이 똑같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겨울에 나의 주식 비중이 조금 더 자산에서 차지하는 게 낮은 포트를 유지하는 게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또 그러다가 한쪽에 쌓아놨던 돈들이 또 이제 겨울 지나서 다시 이제 봄으로 갈 때쯤에 또 주식 비중이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번갈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이클이 진행될 때마다 어찌 됐건 고점 대비로는 자산이 빠지겠지만 적어도 내 자산이 계속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 순환의 국면에 나오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서는 여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어떤 쪽이 업황이 좋고 어디가 실적이 잘 나오냐를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근데 분명히 뭐 어느 순간에는 좀 찬바람 부는 가을이 올 거기 때문에 이런 좀 기준 그러니까 금리와 실적이란 두 가지 축을 놓고서 나의 주식 비중을 좀 이렇게 좀 조절하는 훈련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파도도 뭐 연어처럼 역류하는데 그걸 올라가려면 엄청 힘드니까 그렇죠, 네. 어디로 바람이 부는지 어디로 파도가 치는지의 큰 틀을 알면 그렇죠. 내가 집중해야 될 때인지 혹은 발을 빼야 될 때인지 좀 맞습니다. 살아야 될 때인지 요거를 파악하는 데 좋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동남풍이 불 때 배를 이제 띄워야죠. 일단. 와. 아직은 동남풍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뒤에 금리랑 밸류에이션도 듣고 싶은데. 맞아. 자, 그거는 짧으니까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분 안에 될까요? 1분 안에 가능합니다. 네. 제가 늦게 끝내면 우리 그 MG 제작진들한테 혼나서 저 퇴근 시간 금리는 정해져 그냥 쉽게 설명하시면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 4%라고 하면 이자를 4% 받으면 원금 받는데 25년이 걸리거든요. 네. 이게 증시 기준에서는 PER 25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PER 25배라는 게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을 때 내 투자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러면 실제 증시 기준에서 PER 25배 정도는 이제 금리로 치면은 4%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 보통은 이제 그 증시의 리스크 프리미엄 얹어주니까 10년 언더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실적 장세에서는 그 봄의 금융 장세 때보다 이 실적과 멀티플에 되게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기준금리가 1%일 때는 PER 100배짜리 기업도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10%일 때는 PER이 10배만 넘어가도 이자를 받는 게 훨씬 싸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어떤 그 주식을 하고 뭐 플레이를 하더라도 금리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그 수용할 수 있는 멀티플의 상단이 결정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략 뭐 한국, 미국 포함해서 4% 언저리 4에서 5% 정도가 일반적인 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어떤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뭐 PER 60배, 70배다. 이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여름의 성격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맞네. 그러니까 봄에는 이게 좋은 주식일 수 있는데 여름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최근에 약간 바이오 죽수구 막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약간 그 바이오 섹터도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조금 더 시장에 돈이 많이 가게 되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을 따져보기 때문에 좀 상단이 생기는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래도 금리랑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갖춘 주식들을 하는 게 지금의 여름 실적 장세에서는 조금 더 나의 계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이제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알찼어요. 거의 진짜로. 1시간 가까이 했는데 버릴 내용이
제가 요거는 시간이 없다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죄송하지 않을 만큼 요게 모든 내용이 너무 알차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한번 딱 정리하고 가면은 이럴 때는 마인드 정프로님이 컨트롤이 돼. 정프로님이 안 계신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집중 딱 돼서 오늘 50분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웠잖아. 진짜 시간도 많이 없는데. 광고도 짧게 하고 너무 그러니까. 아름다웠어요. 예, 이다솔 포레버 나왔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네. 어머. 자, 알겠습니다. 우리 MG 제작진 퇴근해야 되니까 네네. 우리 춤추고 계시네. 손 흔들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다급하셔요 지금. 예. 최고의 증권사 메리츠 증권 예. 예, 또 강남 프리미어 센터의 이다솔 지점장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